지난 파리 생제르맹과 AC 밀란의 경기에서 덴벨레가 너무할 정도로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많았었는데 26번 볼을 잃어버렸고요.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볼을 잃어버린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던 칼라브리아랑 비교해봐도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기록이고요. 덴벨레가 평소에도 볼 소유권을 많이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도 평균적으로 경기당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17.3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당연하게도 리그왕 전체를 놓고 봐도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173회인데 이게 리그왕 전체에서 8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그왕 전체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는 2번째로 많은 선수가 또 덴벨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의 경기를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엄청난 돌파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돌파가 나오기까지 볼을 잃어버리는 횟수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의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많고요. 드리블을 무리하다가 빼앗기면 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덴벨레를 비롯해서 에메리, 하키미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오른쪽 라인에 밀집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키미가 올라갔을 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왼쪽 풀백은 오버래핑을 안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향이 오른쪽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덴벨레가 턴오버가 많이 나오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횟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오른쪽에서 주로 볼을 전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팀 입장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지역에 밀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팀 선수들이 밀집하는 순간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질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덴벨레가 너무나도 무리하게 좁은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거나 패스를 시도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AC 밀란의 수비 라인이 오른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도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변에 동료 선수가 많으니까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덴벨레는 본인이 직접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시도하다 보니까 덴벨레 쪽으로 선수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가로막혔을 때 주변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매우 무책임한 패스를 앞쪽으로 보내주죠. 여기서 볼을 끊기게 되면 당연히 AC 밀란 입장에서는 역습을 할 수가 있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모두 다 압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덴벨레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덴벨레가 여기서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무리하게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AC 밀란의 수비 라인을 요리조리 피해서 드리블이 또 됐어요. 그런데 이 드리블이 어쨌든 AC 밀란의 수비를 비집고 들어가긴 했지만 효과적인 플레이가 되지 못하면서 드리블만 하고 드리블이 끝난 이후에 백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 덴벨레가 그냥 백패스를 하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덴벨레의 드리블 때문에 AC 밀란의 수비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덴벨레가 효과적이지 못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악영향이 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매우 좋지 않은 플레이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덴벨레가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으니까 덴벨레에게 계속 볼을 몰아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덴벨레가 드리블이 좋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밀집이 됩니다. 본인에게 선수들이 밀집할 때 주변에 있는 하킴이라던가 에메리 같은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드리블 돌파가 좋다는 것은 이렇게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덴벨레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빨리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할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에메리라던가 하키미 같은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좋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덴벨레가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볼을 빼앗기면 당연하게도 에메리가 없는 중원, 하키미가 없는 오른쪽 측면, 이런 공간들이 역습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본인이 볼을 받았을 때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사이드라인 끝에서 볼을 빼앗기는 이러한 형태라면 오히려 괜찮은데 덴벨레가 에메리나 하키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하다 뺏기니까 이 턴오버가 사실 역습을 당할 때 치명적인 턴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기본적으로 턴오버의 횟수도 많고 턴오버의 상황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턴오버를 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대편의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공격이 살아나와야 음바페가 좋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음바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음바페에게 패스가 넘어오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음바페의 활약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AC 밀란전에서도 덴벨레가 계속 턴오버가 나오니까 음바페 쪽으로 볼이 넘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음바페가 플레이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덴벨레가 더 안 좋은 건 덴벨레가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아예 못 뿌려주는 선수냐 라고 하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본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턴오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다가 보면 덴벨레가 경기 중간중간 매우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덴벨레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상대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쏠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공간으로 하키미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덴벨레가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하키미가 AC 밀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AC 밀란의 선수들이 덴벨레에게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반대편에서 음바페가 침투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정말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나오면서 음바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패스를 덴벨레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드리블을 하는 욕심을 너무나 과도하게 부리다가 볼을 빼앗기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덴벨레에게 좋은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덴벨레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선수가 마무리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턴오버가 나오는 게 본인이 드리블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기도 하지만 마지막 패스라던가 마지막 슈팅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볼 소유권을 상대팀에게 넘겨주는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사실 이것이 이강인 선수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을 보시면 덴벨레가 상대 수비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이 공간 사이로 어떻게든 볼을 끌고 정말 좁은 공간 사이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드리블 돌파에 성공을 해요. 이 좁은 공간을 다 비집고 들어왔죠? 그런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슈팅을 하는데 슈팅을 할 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다 보니까 덴벨레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AC 밀란 선수에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 마무리에 대한 임팩트가 사실 이강인 선수와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을 받았을 때 공격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앞에 있는 AC 밀란 선수를 완벽하게 드리블로 벗겨내고 여기서 벗겨낸 다음에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갔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골대 상단 구석으로 아주 절묘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더더욱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번 AC 밀란 전에는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마무리하는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주면 어떻게든 턴오버가 나오지 않고 득점이라던가 패스라던가 아니면 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슈팅으로라도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애초에 덴벨레처럼 플레이를 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거랑 이강인 선수처럼 플레이가 마무리가 돼서 볼 소유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거랑은 역습을 당할 때의 위험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운영할 때 안정감에 있어서 이강인을 기용할 때와 덴벨레를 기용할 때가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는 상대 선수들이 본인에게 쏠릴 때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강인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이강인에게 상대 수비가 쏠리면서
주변 지역에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공간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주변 선수들이 괜히 올라갔다가 볼을 받지도 못하고 올라가다가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일도 거의 발생하지 않죠. 물론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 직선적인 드리블의 스피드, 이런 것들은 이강인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좁은 공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와서 거기서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턴오버가 20개 이상 나오고, 그리고 볼을 빼앗겼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10번 이상 나오면 그러한 장면이 한 번 나올 때 들어가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강인과 덴벨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경쟁을 할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덴벨레가 기용됐을 때의 경기력보다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의 경기력이 훨씬 더 오른쪽에서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서 턴오버가 나오지 않으면서 왼쪽 지역으로 볼이 넘어가면 음바페에게도 좋은 찬스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와의 주전 경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